미안. 괜찮다, 괜찮다. 뜬금없이 절망이 덮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리 절망의 허구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절망은 뜬금없이 기습한다. 정체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절망 에너지가 불시에 덮치면 누구든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SOS를 청하는 물음을 던져온다. 다 알아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불쑥 엄습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절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공감합니다. 아무리 경계하고 있어도 절망은 예고 없이 후련히 찾아옵니다. 절망을 거부하려 해도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생활전선에 위기가 닥치고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절망은 슬그머니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물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사정은 영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찍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간파하였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나는 이 말을 20대 중반에 접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그게 정말 그런가라는 물음을 품고 사회 현상들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오늘날 나는 그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사실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인해 인생을 망치고 있으며 또 소중한 생명까지 잃고 마는가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절망이라는 죽을 병에는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키에르 케고르와 비슷한 통찰을 20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존 스타인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슬프면 병균에 의해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죽게 된다. 표현은 다르지만 대강의 뜻은 같습니다. 하나는 철학자의 언어고 다른 하나는 문학가의 언어라는 차이가 있을 뿐 영혼의 슬픔 그것은 절망과 한통속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낙심은 어떤 강력한 바이러스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 문학가는 이를 훨씬 더 빨리로 고조시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도 이치를 터득하면 방법이 보입니다. 희망은 절망을 몰아낸다는 원리를 알면 절망은 쉽게 퇴치됩니다. 절망감이 엄습할 때 절망을 상대로 씨름에 가지고는 절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망이 밀려올 때 절망을 보지 않고 희망을 붙들면 절망은 발붙일 틈이 없게 됩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를 대체의 법칙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심리학의 기초를 둔 이 원리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반대 감정을 가질 수는 없다. 곧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한 의자만 놓여 있어서 여기에 절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희망이 앉을 수 없고 반대로 희망이 먼저 앉아버리면 절망이 함께 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올바로 깨닫기만 해도 우리는 절망을 쉽사리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에게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평화를 선택하면 불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의자는 하나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땐 희망할 수 없습니다. 방금 절망과 희망의 관계를
한 의자의 법칙에서 양자택일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어찌 들으면 단 한 번의 희망을 가져서 한 방의 절망을 날리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말이 희망과 절망의 합은 100이라는 공식입니다. 희망이 50일 때 절망은 50이 되고 희망이 10일 때 절망은 90이 된다는 것. 물론 희망이 90일 때 절망은 10, 그리고 희망이 100일 때 절망은 0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절망이 100일 때 희망은 0이 되는 것이고, 이 원리를 깨달으면 절망을 다스리는 능력이 절로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관악산 기슭 산동네 비탈길에서 연탄찜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끔찍한 일입니다. 중3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지게에 짐을 졌으니 키가 자랄 리 없었습니다. 힘든 걸로 치자면 어른이 하루 종일 나르는 양을 방과 후 밤늦도록 져야 했으니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때 절망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왜? 나는 꿈에 부푼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이후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지만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그리고 형편이 더 좋아지면 대학교에 가리란 희망에 내 가슴을 꽉 메우고 있었던 것. 결국 많은 것을 감당하기 어린 나이였음에도 희망이 100이었기에 절망이 0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희망을 붙잡으십시오. 절망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자꾸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계속 좋은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연거푸 희망을 품는 것이 절망을 몰아내는 상책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생기지 않는 이가 있다면 사족으로 묻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죠?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불을 켜야죠. 이쯤 되면 깨달음은 곧바로 코앞에 와 있는 셈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빛이듯 절망을 몰아내는 것은 바로 희망이랍니다. 오기의 힘, 오기란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오기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잠재 가능성을 끄집어낸다. 수없이 계속되는 좌절과 거절 앞에서도 오기만큼은 제자리를 지킨다. 때를 기다려 기회를 붙잡고 만다. 섹스피어의 버금가는 영국 대시인 존 밀턴은 10대 후반 이미 그 천재성을 인정받았다. 이어 3, 40대에 그는 영국의 여러 정치적 문제를 비판하는 산문들을 집중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정치에 투신하는 나날을 보냈다. 허나 결국 그가 바라던 공화제가 좌절되고 왕정이 복고됨에 따라
그의 모든 능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신변은 위험해졌으며 설상가상으로 실명이라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를 두고 사람들이 밀턴의 인생도 이제는 막을 내렸다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세기의 명고전 신라권을 탄생시켰다. 그가 오기로 남긴 말. 실명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실명을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함이 비참한 것이다. 오기가 물씬 풍기는 끈적끈적한 말이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추락한 그였지만 그의 꺾이지 않는 필력만큼은 시대를 넘어 비상하고 있었으니 이렇듯이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한 예를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많이 보게 된다. 이군의 서러움이나 스트레이트의 굴욕을 결국 오기로 극복하여 대스타가 된 예들 말이다. 호기, 세르반테스의 허풍, 신라의 화랑들은 전국 강산을 주유하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줄여 말하여 호기다. 희망은 청춘의 특권인 이 호기를 자극한다. 기왕이면 통 큰 마음으로 광대한 꿈을 품도록 바람을 넣는 것이다.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청춘이라면 모름지기 호기 한번 부려볼 일이다. 맨 오브 라만차 400여 년 전 스페인 감옥에서 무명 작가 미켈 데 세르반테스에 의해 탄생한 가공인물 돈키호테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제목이다. 직접 관람한 적은 없지만 나는 그 포스터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왜냐하면 돈키호테는 언제나 희망을 채근하는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빌려 노래한 호기 어린 희망가를 좋아한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싸워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움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 얼마나 과장된 허풍인가. 뻥 중에도 왕대폭감이다. 메시지는 강렬하고 간결하다. 미친 척하고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라. 세르반테스가 미치광이 돈키호테를 통해 이 희망가를 부른 곳은 감옥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50주를 넘었을 때였다. 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 가난, 결투와 도피 생활, 전쟁 중에 입은 상처로 불구가 된 한쪽 팔, 5년에 걸친 노예 생활, 4번에 걸친 탈출 실패, 말년에는 비혐의로 인해 옥살이를 해야 했다. 그야말로 희망이 동남 막장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상향에 대한 낭만으로 가득 찬 소설 돈키호테를 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보잘것없는 재산보다 훌륭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낫다. 재산보다는 희망을 욕심내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자. 이 희망은 수세기를 관통하여 돈키호테가 불의 명작이 되어
금이 환영함으로써 마침내 성취된 셈이다. 맨 오브 라만차가 흥행을 거듭하고 있는 까닭은 아마도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을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영웅홀의 기운, 해변으로 파도가 밀려왔다. 파도는 바위를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다. 아, 슬프도다. 나는 저 바위에 산산이 부서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니. 그 뒤에서 이렇게 충고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내 아들아, 마음을 편히 먹어라.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도가 아니라 바다이기 때문이다. 호기란 이처럼 드넓은 기세다. 호기는 이렇게 천하를 품는다. 호기는 영웅 호걸의 기운과도 통한다. 호기의 넓은 호는 호걸 호와 동일한 계열의 기운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어느 경우든 현대 세계사에서 호걸형 정치인을 꼽으라면 의당 젊은 패기의 존 F. 케네디도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하리라. 그 젊은 나이에 말썽꾸러기 구소련과 악동 쿠바를 능숙하게 주물렀으니 말이다. 구소련의 독보적인 우주기술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1960년대 초 미국은 자존심이 상해 있었다. 이때 호기로운 케네디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전 세계인 앞에서 달나라 우주선 계획을 공표해버렸다. 1961년 5월 25일 의회의 연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가 가기 전 달에 인간을 착륙시키고 무사히 귀환시키는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합니다. 연설 직후 기자들이 물었다. 정말 미국은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가능성을 결집시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당시에 주어진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 호언은 생뚱맞은 것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예산과 미국 최고의 두뇌들이 총 투입되어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했다. 하지만 이 선언은 신기원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1969년 7월 21일 세계인은 이날을 인간이 최초로 달나라에 착륙한 날로 기억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공공연하게 호기를 부려 모든 가능성을 결집시킬 줄 아는 리더였다. 미래지향적 리더에게 호기는 필수 덕목인 것이다. 필리핀 속담 속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악한 환경에서도 기꺼이 희망을 부여잡고 호기로운 꿈을 품으면 방법은 신통방통하게 생기기 마련이다.
최악을 지탱하는 힘, 모름지기 농사를 모르는 도시인들은 봄비가 많이 내리면 곡물 씨앗이 자라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할 터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다. 농부들은 경험상 봄날의 좋은 날씨가 오히려 식물들로 하여금 뿌리를 얕게 내리게 하여 생존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이 왔을 때 곡식이 쉽게 뿌리 뽑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충분히 비를 맞지 않은 식물은 물과 양분을 얻기 위해 땅속 깊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 그리하여 태풍이나 가뭄이 와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봄날의 악천후가 식물들을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셈이다. 인생도 같은 이치로 돌아간다. 악천후를 견디면 성장은 물론 강인함을 얻게 되는 법이다. 결국 강기는 이렇게 길러지는 것. 나는 이 이치를 오늘의 2040 세대가 터득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며 겪는 이 시대의 고난을 내공과 면역력을 키우는 기회로 삼으라고 자주 권면하는 이유는 바로 이 까닭에서다. 강기 앞에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악성 베토벤이 후천적 청각장애로 심각한 좌절을 겪어야 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어느 정도로 괴로웠는지는 알려지지, 잘 알려있지 않다. 그가 두 동생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그의 극단적인 고뇌가 고스란히 배어 있다. 오, 너희들은 나를 적의에 차고 사람들은 혐오하는 고집쟁이로 여기고 또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그른 일인지 모르고 있다. 겉으로 그렇게 보이게 된 원인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멀리서 들려오는 플루트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도 나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는 목동의 노래소리 또한 나를 전혀 들을 수 나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그럴 때면 나는 절망의 심연으로 굴러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에 나를 구해준 것은 오직 예술뿐이다. 나에게 부과된 모든 것을 창조하기까지는 어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바로 그 때문에 이 정말로 비참한 삶을 그리고 아주 사소한 변화조차 나를 최상의 상태에서 최악의 상태로 전락시키는 예민한 육체를 지탱해 왔다. 인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제 나도 그것을 지침으로 삼아야겠다. 그렇다. 그리하여 운명의 여신이 내 삶의 밧줄을 끊을 때까지는 저항하려는 결심을 간직하자. 내 상태가 호전되든 안 되든 각오는 서 있다. 예술가에게는 더욱 그렇다. 32세 되던 1802년 베토벤은 요양 중인 하일리 켄슈타트에서 동생들에게 유서를 남기고 작곡에만 전념했다. 하지만 그는 25년을 더 살았고 오늘날 우리가 사랑하는 그의 대표작 대부분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이후의 작품들이다. 그는 짧은 여생을 예감했지만 질기디 질긴 강기는 그에게 생존과 절대음악을 선사하였다. 그가 유서에 남긴 한 문장은 오늘 우리를 위한 위험 있는 격려다. 위험 있는 격려다. 불행한 사람들은 당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한 인간이 온갖 장애를 무릅쓰고 자기 역량을 다해 마침내 예술가 또는 빛나는 인간의 대열로 솟아오름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